안녕하세요. 티파이퍼의 32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요즘 이슈들이 워낙 많죠. 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로는 미국과 일본 간의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가 결국 파기되었죠. 지소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로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 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 때문이 아니고 역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에서 일본을 압박해서 지소미아라는 이 구성체가 결국에 합의가 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향후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 관계가 나아갈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래도 소폭 많이 올랐죠. 소폭 많이 올랐죠라는 게 좀 어감이 이상한가요? 하여튼 소폭 반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본격적인 리포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본격적인 리포팅 전에 이 리포팅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깜빡하고 스토캐스틱에 대한 자료를 만들질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만들어서 이 리포팅 종목 주가 흐름 확인하기 전에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주에는 주가가 좀 많이 그래도 국내 증시가 그래도 약간 호조세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그 22번째부터 이 26번째까지 했던 이 종목들은 여전히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1주차까지는 평균 4.6% 상승이고요. 2주차 5.7%, 3주차 5.1%, 4주차 6.3%, 5주차 7.9%. 이유 내용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금 TNA 통신 관련 장비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백금 TNA를 통신주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정치 테마주로 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2014년 말부터 2010년 말까지 거의 1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대표자는 임학규 씨고요.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1996년에 백금 통상을 설립을 합니다. 1999년에 미국 지사도 설립을 하고요. 2000년에는 백금 정보통신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2001년에는 홍콩법인을 추가로 설립을 하고요. 2002년에 코스닥 상장을 합니다. 2006년에는 백금 TNA 현재 상호죠. 현재 상호로 최종 상호 변경을 하고요. 2007년에는 그 중국의 PDA 제조사인 포인트 모바일을 계열사로 편입을 합니다. 지분을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는 필리핀 법인을 또 추가로 설립을 합니다. 2013년에는 그 미주지사를 청산을 하고요. 이 미주지사와 그 다음에 2016년에 이 중국 공장 청산은 이 생산 기지를 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 청산을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포인트 모바일 지분을 매각을 하죠. 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때 지분을 매각해서 한 70억 가까이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계열 회사 현황입니다. 총 3개 계열사가 있고요. MT 오메가, 그 다음에 넥스트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백금 필리핀, 이렇게 3가지 계열사가 있습니다. 지분율은 MT 오메가 44.2%, 블랙박스와 RDVR 콤보를 제조하는 회사죠. 그리고 넥스 커뮤니케이션 72%의 지분율, 그 다음에 TWR 무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백금 필리핀, 여기는 이제 제품 생산, 이 어차피 생산 기지가 이쪽에 필리핀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수 1,500만 주입니다. 총 1,500만 주 가량 되고요. 주요 주주 380만 주, 이 임학규 씨가 다 가지고 있는 보유주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액 주주, 그 유통주로는 1,100만 주 가량 되고요. 75% 가량 됩니다. 현재 그 전환사채가 한 98만 주 가량 남아 있고요. 근데 올해 19년에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좀 법이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서 백금 T&A도 그 메자닌 증권의 발행 한도를 100원에서 400원까지 늘리게 됩니다. 이 메자닌 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메자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건축 용어인데, 이 1층과 2층 아니면은 그 층 사이에 사이에 끼인 층이죠. 중간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국에 이 메자닌 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뭐 전환사채 종류가 많죠. 뭐 CB, BW 막 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만든 이 채권이나 그런 증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어떤 이 전환사채라든지 이 메자닌 증권이 발행이 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시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주요 매출 요인 및 업황 그리고 강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블랙박스 및 RDBR 콤보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RD, 레이더 디텍터죠. 그리고 TWR 무전기,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합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차량의 사고 기록 영상 장치,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RDBR 콤보라는 것은 이 블랙박스에 레이더 디텍터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RD, 레이더 디텍터는 무엇이냐? 이 속도 측정하는 속도 측정기의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음성이나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TWR, 이거는 산업용 또는 해상용 무전기를 의미합니다. 무전기를 말합니다. 의미합니다가 아니고요. 자, 나머지 뭐 용역 같은 데서 2%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업황 및 강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자, 레이더 디텍터, 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20년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 전체 점유율은 약 50%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최대 거래처이기도 하지만, 레이더 디텍터의 최대 거래처이지만, 미국의 제일 유통사인 이 코브라사로부터 2016년에 에스코트 및 벨 제품에 대한 7년간 독점 납품권을 따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코브라사의 이 에스코트 모델의 자체 생산 라인을 폐쇄를 하면서 이쪽 그 백금 T&A로 독점 납품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무전기 TWR. 모토로라 다들 아시죠? 이 전 세계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토로라에 납품하는 제1의 납품사입니다. 이 납품이 얼마의 정도의 이 점유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좀 첨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변화하는 IT 시장에 발맞춘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 자, RD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부가 정보 제공 및 와이파이를 통한 업데이트 가능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전기 비콘 출시. 전 세계 주파수 대역의 무전기. 그러니까 뭐 일부 지역, 유럽에서만 통용되는, 아니면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무전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주파수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대역의 무전기를 출시를 하였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블랙박스는 이 저장, 그리고 저장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당사에서는, 이 백금 T&A에서는 이 특화된 저장 화일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배터리 폭발 가능성에 대한 최소화 제품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안정성도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RDBR 콤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 기술 자체를 아주 우수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터치패드 기능까지 적용을 한 그 제품까지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ODM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경쟁력 확보. 자, OEM은 그 주문자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정확하게 스펙을 정해 주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고, 이제 ODM 같은 경우는 이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죠. 이런 방식의 제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에 맞춰서 얘네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해서 개발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거에 대한 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글로벌 시장의 확대. 자회사 MT오메가의 러시아 시장, 그 RDBR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그 일본으로는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 프리미엄 무전기 국내 최초 수출이 2018년도에 감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내용은 최근에 중국에서 이쪽 시장에 좀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미 좀 어느 정도 그 시장도 확보를 하고 있고 기술력도 좀 압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그 중국의 이 영업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백금 TNA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이 공장을 철수를 하면서 그 미국 공장이죠. 미국 공장과 이 중국 공장의 철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필리핀 공장으로 그 생산 라인을 이전을 했고요. 그만큼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매출이 떨어졌던 건 아니고 그런 이제 내부적인 생산 라인에 대한 다변화이라기보다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17년에 매출을 다시 제자리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 이후 3개년 동안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당기 수익률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17년에 1,020억 했고요. 그 다음에 18년에 지금 또 10% 상승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전년도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물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올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기사나 어떤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실적에 대한 이 뉴스를 보시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미 작년의 실적을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수익률도 엄청난 추세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물론 14년에서 15년, 16년을 거치면서 이 시총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피로에 대한 피로감이죠. 급등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빠졌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국내 증시의 하락과 함께 동반을 하락하였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이 시총이 387억인데 올해 뭐 영업이익이 100억만 나온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일반 다른 제가 했던 종목 대비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이나 시총 대비 당기수익률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조재무지표입니다. 역시 16년에 엄청나게 안 좋았죠. 뭐 PAR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PR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뭐 17년에 26.2, 18년에 9.2, 뭐 이후에 뭐 실적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수익률이 좋아졌기 때문에 PR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BR 역시 굉장히 안정한 추세에 들고 있습니다. BPS는 역시 말씀드렸듯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자, 매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자, 이익, 매출 증대 및 이익률 상승에 대한 이익금 상승이 예상된다. 자, 보주 재무 지표, 안정 단계로 진입 중이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차트 현황입니다. 이 17년 초까지 정치 테마주에 속하면서 최고까지 8,700원까지 올랐었죠. 현재는 2,500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그러니까 70% 가까이 떨어진 것 같은 형상입니다. 2018년도에도 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았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또 이 각종 이 대외 정세로 인해서, 대내외 정세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 형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를 언제 해야 하느냐? 우선은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지선이죠. 1차 지지선. 1차 지지선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차 지지선이 무너지면 너무나도 이 아래 선이 너무나 깊게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1차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깊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당분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당분간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무너지지 않고 이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 우선은 여기서 보시면 이 5일선에 지금 보시면 소폭 반등을 하고 5일선에 걸친 모습이죠. 5일선에 거쳐서 이 N자형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 지금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까지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잡아서, 물론 이 주식 자체가 지금 2,500원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에 부딪히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꽤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워낙 이 저가주이기 때문에, 소형주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이 모든 것이 확보된 다음에 매수에 돌입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32번째 리포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스토캐스틱에 대한 내용을 보강을 해서 리포팅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